영기가 예. 영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가워.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아이고 이제 무슨 경제는 충분히 했잖아. 아 형님 되시고. 저 이영기예요. 그래 이제 그것들을 댓글 보시면 전혀 몰라요. 보내든지도. 그래 이제 내가 그 도장을 그 아줌마 같은 사람 수의를 갔어. 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 앞자리.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송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이보화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천향토사연구회 이갑희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뒤쪽에 계십니다. 예, 뒤쪽에 감사합니다. 병진이시 평정문과 종중 이철원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도내 문화원장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신 이부희 경상문화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주문화원 김홍배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문화원 김두기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문화원 신태원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칠곡문화원 이형수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문화원 이기양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셨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연합회 이부희 부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경상북도 문화연합회 나태훈 회장님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고 기회서를 오게 되는데 회에 도시장님하고 출장 관계로 부회장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서를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이곳 김천에서 제30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 개최는 위에서 애써 주신 이기양 김천문화원 원장님, 이철원 백전시 평전공화 종중회장님을 비롯한 노천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의 종손 유린 대표님,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김홍배 상주문화원장님, 김경종 영양문화원장님, 김두기 영덕문화원장님, 신태훈 고영문화원 원장님, 이형수 칠곡문화원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천 이약동 선생은 사안부 감찰, 청도 군수, 제주 목사, 호조 참판, 전라도 관찰사, 개성 유수 등의 관직을 역임하며 일생을 고분 절개와 청렴한 관직 생활로 청백리에 오르신 분으로서 특히 제주 목사직을 마치고 떠나시면서 일체의 관청 물건을 모두 두고 말을 타고 길을 떠나시면서 문득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채찍 역시 관청의 물건임을 깨닫고 성문 누각에 걸어놓고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보여지는 선생님의 우국충정과 생백리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있고 잊지 않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 발표를 통해 노천 이약동 선생의 생애와 정신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연구와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님, 이동채 공주대학교 교수님, 정재훈 경북대학교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경북 지역의 훌륭한 선생들의 뜻을 후세에 전하여 경북의 역사인물 재조명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부희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양 김천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성스러운 겨울을 맞이하는 좋은 날을 가려 형룡궁 노천 이약동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는 학술 발표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부터 경상북도는 많은 역사 인물을 배출한 문양으로서 오늘과 같은 학술 발표회를 통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나태훈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님, 정성껏 발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부와 노인 회장님, 이갑기 한국사 연구회 회장님, 백진희 씨 평정문과 이철원 회장님을 비롯한 중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촌 이학동 선생은 46년이라는 오랜 관직 생활을 청렴 결백으로 일관하셔 조선시대 공직자 최고의 명예인 청경리에 오른 이 고장 김천의 자랑이십니다. 특히 제주 목사로 재임하실 때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산신제 재단을 한라산 아래로 옮기셨고 이임하실 때는 말채찍 하나도 간물이라 하여 그대로 두고 왔다는 배편한 이야기, 선물로 받은 갑옷을 바다에 던져 파도를 잠재웠다는 투갑력 일환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선생의 이 같은 청백리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가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성세에 지방간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로 투갑령과 개편한 일화를 기록했고 육당 최남성 선생은 우리나라의 유사 이래 최고의 청백리는 노촌 이학동 선생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노촌 이학동 선생의 높은 학문과 청백리 정신이 널리 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무리하고 바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신 경북대학교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수일 전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영상으로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마치신 후에 발표하신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계시면 그 자리에 바로 질의하시고 답까지 하신 다음에 단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조선왕조실록과 연료실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백리 이학동이라는 주제로 김세곤 호남역수 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진행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이학동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서는 시작하면서 조선의 청백리와 청백리 정신, 문헌에 수록된 청백리 이학동 선생, 절기를 본 이학동 선생의 생애, 조정관령으로서의 이학동, 마치면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12부 해관 제2조 귀장에는 성종 때 청백리신 이학동 선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주목사 이학동이 돌아갈 때에 채찍 하나만 가졌을 뿐이었는데 이것도 제주도의 물건이다 라고 말하고 관아의 무에 걸어두었다. 이학동이 바다를 건너올 때에 갑자기 배가 기울고 맴돌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하늘을 속인 노여움으로 생각하고 막경을 추궁하다 두 아들이 몰래 가져온 갑옷 한 풀을 찾아 물에 던지니 그때야 풍랑이 가라앉았다. 지금도 그곳을
투가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깔끔하게 공직을 마치고 떠나는 공직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학동 선생은 이처럼 청년뿐만 아니라 인과 의를 갖춘 공직자였습니다. 1472년에 제주 목사 이학동은 곡물의 소량을 감해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사냥할 때 민폐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성경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산신제를 지내는 산천단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있어서 제사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산에서 야영을 하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혹한기에는 얼어 죽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학동은 이러한 폐단을 조정에 보고해서 산천단을 한라산 중턱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일로 제주 백성들은 영예사라는 생사당을 지어서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면서 청백리 이학동 선생을 기렸고 제주시 한라산 중턱의 곰솔 공원에는 지금도 이학동의 산천단 이설과 관련된 사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7편입니다. 1493년에 이학동 선생이 별세하자 조정은 조회를 정지하고 제문과 제수를 하사하였고 평정이란 시효를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백리 이학동을 2017년도 경북의 역사인물로 선정하고 선양사업을 벌린 바 있고 김천문화원은 노천 이학동 청백리상을 6회째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청백리와 청백리 정신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백리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년 결백한 관리로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백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인과 의가 넘치는 관리하야 청백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의 청자는 인에 해당하고 백자는 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은 다시 말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이고 의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부패 척결을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래서 이런 청백리는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BC 168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100년도에 100년 전부터 청백리가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청백리를 양리라 해서 하자면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착하고 의진 관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청백리가 전라도 순천 할나비의 주인공인 승평부사 채석과 황금 무기를 돌같이 한 최영 장군이 대표적인 청백리였습니다. 이런 청백리 제도를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관 관리를 국가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백리 선발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면 정이품 이상의 고관과 대사관, 대사관이 적격자를 추천하고 그 추천대 받은 사람을 육전판사가 심사해서 추린 뒤에 국왕이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 9명의 허사를 출두시켜서 실제 해당 관리가 제대로 청백리인지 아닌지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확인은 하나 정사에 소홀한 사람은 오히려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청백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청백리는 정약용 옥민심에서는 110명, 이마필기에는 115명, 청송거에는 189명인데 1924년에 강효석이 발간한 전고대방에는 218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에 많아야 220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적은 겁니다. 500년 동안에 220명 정도의 청백리가 뽑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별로 한번 살펴보면 태조 임금 때 5명, 성종 임금 때 20명, 중종 임금 때 35명, 명종 임금 때 45명, 정조 임금 때 2명, 순조 임금 때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조 임금 이후에는 그 노론의 일당 독재와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말하자면 엄청 부패했기 때문에 청백리가 한 명도 안 뽑혔습니다. 그러면 역대 청백리 중에서 유명하신 분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종임금 때는 이학돈 선생을 비롯해서 소종, 허침, 윤석보, 구치관 이런 분들이 계셨고 중종 시절에는 김종직 선생이 청백리입니다. 명종임금 때는 박수량, 태계 이왕 선생, 그다음 선종임금 때는 이항복, 유성룡, 이유백 이런 분들이 청백리입니다. 그러면 청백리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민, 청렴, 뇌물 근정과 사적 이익 금지, 청탁을 물리침, 공직의 엄격함, 부패책결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민은 말 그대로 여성 같은 민생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청백리가 이학돈 선생보다 좀 빨리 제주목자를 했던 기건 선생입니다. 이 기건 선생님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아예 전복을 안 먹어버렸다. 제주도 특산물인 전복 자체를 먹지 않을 정도로 백성을 아꼈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센병을 앓은 그 제주 백성들에게 홍삼도 먹이고, 그래서 지금 국립소록도 병원에는 그 문종실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렴입니다. 25편입니다. 청렴은 명종 때 명종임금이 백비를 하사한 박수량이 있고, 또 냉사성이라고 하는 세종임금 때 유명한 청백리인데 이분은 최영 장군의 손녀 사이입니다. 그런데 정성집이 이렇게 조그만한데 내가 더 큰 집에 살다니 하는 그때 당시 판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종임금 때 유명한 청백리인 유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장마를 지낼까 그런 일화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리정신 이원익은 초가집에 살았기 때문에 인조임금이 또 집을 지어줬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는 뇌물분전과 사익금리입니다. 그 뇌물분전은 중국의 후한 시절에 양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네 터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창읍이라는 마을 고을에 들렸습니다. 근데 양진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창읍 군수 왕밀이 밤중에 몰래 양진을 찾아가서 금 10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진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받아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 하면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 신지, 아지, 여지, 가이, 무지 이렇게 해서 이 사지라는 것이 청렴의 하나 규범이 되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익금입니다. 성종 말년에 홍문관 정자 송민이라는 분이 전라도 영광으로 휴가를 갔는데 나주에 있는 자기 직속 사무인 체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체부가 한참 밥을 먹다 말고 송문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정부에서 내주는 영마를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체부가 휴가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소음을 탄핵해서 이 사람이 파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공직 초기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소음은 청백의 길을 나중에 걸어서 7번 청백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사적 이익을 금지시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법카 쓰는 거죠. 법인카드 써가지고 말썽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태계 이왕 선생도 선조임금에게 사사로움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1페이지입니다. 청탁권자들입니다. 선조임금 시절에 이조 판서를 했던 이우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척이 벼슬을 청탁을 하다 아예 벼슬을 그 청탁하는 그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천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직에 엄격한 겁니다. 공직에 엄격한 것은
인조 반정 문신인 이기의 아들인 이시립이라는 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부패 척결입니다. 이 부패 척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폭군 연산군 시절에 권력형 부패를 척결시킨 사람이 박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하면은, 연산군이 가장 사랑하는 액첩의 자기 아버지를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권장을 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실직권으로 서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다행히 연산군이 이제 물러나버렸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패를 척결한 사람이 박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38페이지입니다. 문헌에 수록된 정병리 이학동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왕 실록에는 이학동 선생을 검색해보면 7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조임금 때 4번, 성종임금 때 68번, 종종임금 때 3번, 숙종임금 때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록 중에서 이학동 선생의 청대기에 관한 사항은 4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주 목사의 공진한 물건을 강하고 사냥할 때 민폐를 제거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종실록 1472년 2월 23일자 실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91년 1월 23일날 첫 번째 기사로 지중추 부사 이학동이 치사하다. 치사하다는 것은 사람 죽는다고 치사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벼슬을 물러나겠다고 그 아닌 것을 치사라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학동 선생이 이 벼슬을 내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이 역사 기록을 썼던 사관이 논평하기를, 이학동은 문과 출신으로 겸하여 사회에도 능하였으며 일찍이 제주 목사가 되어서는 청렴 개발하였고 은혜로운 정사도 있었다. 사대부로서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고 나이 70을 넘어서 물러나서 한가롭게 여생을 마치기를 이학동 같이 한 사람도 세상에 드물 것이다 라고 사관이 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종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좌의정 정광필이 정창순, 강숙동, 이학동 등을 청백료로 청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청백료를 장흥부사 소음을 소개하니 정교하다. 여기에는 이학 김세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계시면 지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또 나중에 추후에 혹시 또 궁금한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천 이학동의 시문학 세계를 주제로 이동재 공주대학교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이동재입니다. 갈까요? 여기? 저거? 여기 단상에 불을 조금 꺼주시죠. 여기 단상에. 예, 저는 김천하고 상당히 특히 김천문화원은 관계가 깊습니다. 제 전공이 매개 조의 선생 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 상당에 쓴 지도 한 20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은 자주 오고 이 자리에서 발표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천문화에서 저에게 원고를 부탁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노천 선생의 시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 해갖고 좀
학술대인 줄 모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양식도 학술대의 발표 양식과 다르게 이렇게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의 배경은 제주도의 옛 지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촌 이약도의 문학세계라고 가지고 노촌 선생님이 남긴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촌 선생님에 대한 세계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옛날 노촌 이학동 선생의 세계는 본관이 벽지 20입니다. 벽지는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벽지면이죠. 선계는 이총원이라는 분이 통일신라 후기 말기 왕건의 편에 섰던 분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이 영 선생, 그 다음에 요 두 분이 그래서 그러실 때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죠. 그 아들인 방회, 경석, 증, 실, 방화, 은 요 대를 이어서 벼슬이 상호국을 역임합니다. 즉 무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규, 옹 이분들은 다시 문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간, 성 이런 분들은 다시 무관 벼슬을 했습니다. 환, 희목 마찬가지로 무관 벼슬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촌 선생의 할아버지인 이존실이라는 분이 성주에 살고 있는 기초에 살고 있는 배희부의 여식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처양으로 낙항해갖고 김천 할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노촌 선생의 할아버지가 내려오면서 성주 이씨, 벽지 이씨 이 집안들이 김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존실의 아들이 이덕순이, 그러니까 노촌 이학동 선생의 아버지가 유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6남 1녀를 둡니다. 이 6남 1녀 가운데 막내가 이약동 선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집안은 문인 집안이 아닌 거의 무인 집안이었다. 이것은 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훗날 이분이 제주 목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안의 배경, 즉 무인적인 그런 배경이 굉장히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 찍었습니까? 잘못 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노촌 이학동 선생은 1416년에 태어나셨죠. 요 그림은 책자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넣습니다. 호는 노촌이고 시호는 평정 발표하신 분께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을 하는 바람에 증호주판서로 추징이 됐고요. 어머니는 유부의 딸입니다. 경력은 1441년 세종 23년 진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계령훈감으로 있던 강호 김숙자의 산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54년 단종 2년에 문종 1년에 증광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했다가 지방관으로 황간현감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가고 종시청, 구성부사를 갔다가 1470년 제주 목사, 그의 나이 55살 때 제주 목사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됩니다. 55살 때 제주 목사를 역임하고 한 3년여 이상을 근무를 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경상자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요. 대사원을 역임하고 천추사로 명나라로 갑니다. 개성유수 이것은 다 했기 때문에 그랬고 1448년 천명리에 독선되고 1493년 돌아가시게 되고 시호는 평장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험의 표현이니까요. 친구들이 대체 누가 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방금 말씀드린 강호 김숙자입니다. 김종직의 아버지죠. 강호 김숙자고요. 친구는 이분의 문집이 실기만 있고 문집이 따로 없고 문인록, 교우록이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일은 노촌 선생 실기에 나와 있는 수록된 시, 왕조실록에 들어있는 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갖고 살펴본다면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훈고문인 그룹입니다. 서거정,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원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입니다. 서거정, 그다음에 강희매, 신자교, 홍응, 윤필상, 성임 등 대표적인 후임 군인 그룹들과 절친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은 영남 사례입니다. 친구랑 할 수 있지만 다음에가 그때 이숙강, 이분도 김천 출신이죠. 김천 출신으로 아주 이분도 시호가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최한고, 최한우, 정성량 전부 다 김천 출신만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어르신들이 김천 출신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귄 이분들이 주로 이렇게 김천, 영남 사례라고 했지만 김천을 중심으로 한 사람, 김종직. 김종직은 선산이 출신이지만 처갓집이 김천 봉의동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김천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매개 조이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교우를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후배 문인 그룹으로서 조달생, 대개우 이런 사람들은 관직에 있으면서 맺은 후배 그룹들입니다. 그렇다면 노촌 이학동 선생의 삶을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집안은 무인 집, 대대로 무인 집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직과 같은 신진사류,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학동 선생은 살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인이라는 표현은 그 성경 13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노천 선생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인의 분류에 끼보다는 어떡합니까? 그냥 관료, 청백리 이게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직 같은 경우는 노천 선생과도 15년 연하입니다. 김숙자의 아들인데 하지만은 김숙자 선생께서 계룡영남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동문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조이 선생님, 김천이 자랑하는 조이라는 분은 38년 연합니다. 그런데 노천 선생 실계로 도일지기를 맺은 것으로 하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김천이라는 지역 연구와 학문적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집안대대로 무신 집안이었다. 이것은 그냥 제주 목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는 상당히 거친 지역입니다. 환경이 거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해서 깡다우도 있고 무장적인 기질, 무의적인 기질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배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노천 선생을 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 목사 경상좌도 수군 통제사 이것을 역임한 것을 하고 유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분이 46년 동안 정확하게는 한 43년쯤 된 것 같습니다. 46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는데요. 이분이 벼슬살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백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동 선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키워드가 뭐냐? 청백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훈고 군인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영남 출신 군인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또 후배 관료들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걸 봤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노천 선생이 남긴 책이 물론 노천 선생이 남긴 책은 아닙니다. 나중에 후손이 만든 책이 노천 선생 실기입니다. 표지가 이렇습니다. 표지가 한자로 노천 선생 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의 제목은 노천 선생 실기. 간행년도는 1848년입니다. 간행지는 화산인데 화산이 어디지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데 못 찾았습니다. 책의 크기는 가로 21.5cm, 세로 31.8cm고 10행 20자씩, 한 줄에 20자씩 표기가 되어 있고 목활자로 간행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서문이 홍직필, 이분은 18세기를 대표하는 노론 살림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의 제목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고요. 권 1에는 유어 각도와 산도가 있고요. 권 2에는 유시 육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유시 육수와 서거정 등이 준 이학동 선생에게 노천 선생에게 준 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3에는 연고가 들어있고요. 권4에는 사제문, 신도문명, 묘갈문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권은 총 4권으로 구성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짧은 아주 큰 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그 책의 뒤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내용이 문집의 전부입니다. 문집이 아주 크지 않고 아주 작은 그런 문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천 선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시 6수가 노천 선생의 시 흔적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천 선생 시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려 있는 것은 유계자손이라는 시고요. 그다음에 제선산루, 선산향교, 누병. 세 번째 제주 목시, 목제주시, 화제군자, 송행무. 네 번째 차선의사 정광원, 제홍학문, 제주 관덕정. 여섯 번째 제정의 영천관. 그래서 6수가 있습니다. 책의 수록 순서는 형식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원 절구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실원 윤씨를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번과 2번 유계자손과 제선산 향교 누병 유희씨를 제외한 3번, 4번, 5번, 6번은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시를 남겼을 텐데 시가 멀리 남지 않다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청백리를 선양하고 하는 우리 김천 향교뿐만 아니라 후손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으다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노천 이학동 선생의 문학 세계를 시가 6수밖에 없기 때문에 6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계자손인데요. 자손에게 경계의 말을 남기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언일 것 같습니다. 유언옷은 유칙이 아닐까, 유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말년에 우리 김천 하루에 내려와서 자손들을 앞에 놓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안 읽고요. 번역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림 가난하여 나누어 전할 것이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쪽박과 낡은 질금뿐 황금이 가득한 늘 쓰는 데 따라 흩어지거늘 차라리 청백으로 너희들에게 전만 못하리. 그래서 시의 1부와 2부는 당시 노천 선생의 삶의 생활 모습이겠죠. 굉장히 가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벼슬을 했어도 남은 게 별로 없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3구와 4구, 4구는 바로 이제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유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백해라, 너희들도 청백하게 살아라. 이 시를 가장 앞에 둔 이유는 노천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고 또 서장해야 할 내용이 청백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의 작시 순서로 본다면 이 시가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청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 내용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는 이 그림은 선산향교입니다. 향교. 제목이 제선산향교 누벽이니까 향교의 벽에다가 시를 써갖고 붙인 시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거듭 이곳에 오니 옛생각 절로 일고 아득한 옛일에 한스러움이 더욱 새로워라. 경호년 그 시절에 교관이 되어 다녀간 뒤 지금 벌써 26년이 되었구나. 요분이 노천 선생님께서 선산의 교도로 요즘 말하면 선생님으로 근무를 2번을 했습니다. 요분이 선산에서 2번을 했는데요. 1475년에 쓴 시입니다. 60살에 쓴 시인데요. 1448년에 선산 교도가 먼저 뭡니까? 진사시에 합격하면서 교도를 잠시 했다가 다시 어떡합니까? 정시에 합격해갖고 안동 교도를 갔다가 부모님이 연로하다는 핑계로 이직을 신청해갖고 선산 교도로 왔습니다. 그때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475년 60살 때 경상전도 수군 전도사로 갔을 때 이것을 지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학동 선생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주도에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19세기 그림입니다. 제주목 앞에 있는 바다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아마 상사건 때 이학동 선생께서도 노천 선생께서도 이런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제주도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가지만은 옛날에는 제주도 가는 것이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보겠습니다. 목 제주시 화제군자 송행운이란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는 이분이 먼저 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거정 등 이분이 어떻답니까? 궁궐에 나와서 요즘 말하면 남대문 앞 주점에서 만났겠죠. 잘 갔다 와라. 어떻답니까? 전별식을 할 때 시를 써주는 겁니다.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개 선생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묵인들의 전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전별시는 언제 주냐? 이렇게 갈 때, 지방관으로 갈 때, 또 어떡합니까? 중국으로 사행 갈 때 벽제관집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빠이빠이 시를 해줍니다. 이때 시를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 시를 주머니에 배낭에 넣고 가는 거죠. 지금 이 시의 제목을 봐갖고 우리 노천 선생님께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 여러 사람들이 시를 써서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배에 탔겠죠. 배를 타면서 뱃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평생 동안 임금의 아낌을 얻었으나 변방 장군의 지모 부족하여 부끄러움이 많아라. 이때 변방 장군이라는 것은 제주 목사로 하는 얘기입니다. 많아라. 다만 이별하려니 바다에 뜰 생각만 더해지고 미리 시를 던져주며 못 가게 하며 감격하네. 여기는 아까 얘기한 서거정 등 이런 사람들과 헤어질 때 주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궁궐의 은혜 입어 봉고를 하직하고 천리의 거친 물결에 부절을 차고 건너네. 지금 아마 저기 배에 타고 있을 겁니다. 건너네. 남쪽을 너그러이 돌아보고 가려 맘먹었으니 파도가 일어도 신선 바다에 놓이는 듯하구나. 긍정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제주 목사로 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할 텐데 여기 노천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열심히 정치를 잘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주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데 제주도 앞바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김종직 선생께서 이학동 선생께 노천 선생께 준 시권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행을 할 때 주는 시첩을 우리는 송행시첩이라고 합니다. 송행시첩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노천 선생께서 경복궁을 나와서 남대문에서 한잔 마시고 헤어질 때 준 시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주도에서 갔다 와서 어떡합니까? 노천 뭡니까? 보여주면서 후배고 뭡니까? 15년 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야, 네 선배들이 이렇게 시를 써줬고 했는데 기점에서 시 한 써줘라. 그래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시 제목이 이제주 부임 시권이니까요. 이 제주가 이제주는 어떡합니까? 지금 노천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분이 어떡합니까? 제주도로 부임할 때 쓴 시권에 차원에서 지타 하니까 갔다 온 뒤에 이제 시를 보고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실제 김종희 선생은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요분이 세조 때 이제 벼슬길에 나갔는데요. 성안역을 지나가면서 제주 상인들과 만나갖고 아주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탕나가 14수가 있습니다. 탕나가 14수. 제주도의 전설, 제주도의 승경, 제주도의 풍경, 제주도의 산물 이런 것들을 쓴 탕나가 14수라는 시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선 그런 내용이고요. 맨 뒤에 보면은 어떡합니까? 선풍이 있고 도구리 겸연이가 아니면 어떻게 삼신당 가까운 데서 벼슬을 하랴.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노천 선생이 유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 시는 노천 선생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노천 선생 실기에 보면은 매개 조이 선생의 시도 한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개 분집에는 차차되어 있지 않은 시입니다. 시인데요. 그 시도 뭡니까? 제주도에 갔으니까 제주도에 평생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을 경험하고 와라. 그렇다. 이렇게 생경에 대한 유람을 강요하는 그런 권장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노천 선생 시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저 관아에 있는 홍화각이라는 건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고요. 간판은 이렇게 홍화각으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십니다. 차 선의사 정광원 제홍화각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선의사 정광원이 지은 홍화각 시에 차오라여 지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광원이라는 분은 더 이전에 태종 때 인물입니다. 태종 때 인물이고요. 요 분이 어떻게 합니까? 각 쓰고요. 이 홍화각 시는 요 분 말고도 정인지의 시가 또 있습니다. 정인지의 시가 있고요. 이승소 선생의 시도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 걸 봐갖고 요 시도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번역만 보겠습니다. 일찍이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이 있다는 말 들었지. 여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한라산의 모습 아닙니까? 들었지. 제주는 청산을 벽에 담고 바다를 띠로 삼은 고을. 여기까지는 우리 노천 선생님께서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제주도의 풍경에 대한 모습의 한라산의 모습 또 제주도의 풍경의 모습이겠죠. 성긴 발에 향기가 스미니 근처가 불바심을 알겠고 텅 빈 누각의 바람이니 지금이 가을임을 깨닫네. 이것은 노천 선생이 제주도에 와 먼저 느끼는 뭡니까? 시각으로 느끼는 거. 어떻습니까? 성이 향기니까 후각으로 느끼는 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귤맛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가을임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촉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들 그 당시 즐거움을 즐기지 않으려면 도리어 훗날 애수가 되어질까 두려워한다니. 실버들 감당나무 아래 할 일이 없어. 실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류인데요. 세류역의 준말입니다. 한나라 때 주화부가 진을 친 곳이거든요. 주화부는 군유를 엄격히 해갖고 아주 한나라 황제로부터 칭송을 받던 아주 훌륭한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당나무는 주나라 소공의 이야기죠.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이었다면 정치를 잘해갖고 소공이 떠난 다음에 감당나무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버들은 군대를 잘 엄격히 잘했다는 칭송이고요. 감당나무는 선정을 베풀었다는 칭송의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천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가고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릉 같다, 무릉 도원에서 할 일 없이 어떻습니까? 항상 같다 이렇게 칭송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본인 노천 선생 당시에 제주도에서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 자랑을 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덕정인데요. 관덕정 지금도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현판이 되겠습니다. 관덕정. 관덕은 뭐냐? 노래에 나오거든요. 사이 관덕이라 활을 쏘아서 덕을 본다. 본다 뜻이요. 봄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관례, 사례 있었습니까? 향음주례 그런 쪽으로 한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무인들이 하는 뭡니까? 행사죠. 제주 관덕정에서 지타였습니다. 평안할 때 의기를 잊지 않고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죠. 부끄럽게도 백성들 마음에 든 어진 정치가 없었네. 자신이 관덕정에 제주도에 부임했을 때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정치 현실을 지금 쓴 겁니다. 밥 갈고 새 파서 먹으면 백성들은 환호하고 말을 방목하고 창을 내던지니 해안이 평안해지네. 뭡니까? 이것은 당신이 내려와서 제주도에 와서 정치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꽃과 버들은 다투듯이 울긋불긋 부울기 드러내고 피려와 가야금은 번갈아가며 길고 작게 소리를 내네. 지금 연희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관역을 펼쳐놓고 예의 갖추고 수자까지 추구받으니 장졸들이 데려 태평세대를 함께 즐거워하네. 지금 향사례를 하는 장면을 읊은 시가 제주 관덕정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는 제정의 영천관. 제주도에는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조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귀포 쪽에 정의 영천관이 있습니다. 영천관은 지금은 토만 남아있고요.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남아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서 있습니다.
영천의 순경 산뜻한 봄날로 접어들고 사방의 기이한 경관 이몽을 유혹하네. 성판악과 한라산은 머리 위에 눈을 이었고 유감과 산들을 잎사귀엔 봄빛을 저장했네. 이제 봄이죠. 이른 봄입니다. 한라산 꼭대기에는 흰눈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 밑에 있는 따뜻하니까 감귤에 지금 잎사귀가 합니까? 연녹색을 띠고 있는 거죠. 하늘 아래 드넓은 바다 땅 없는가 했더니 개가 짖고 닭이 울어 인가가 있는 것을 알았네.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다만 보였는데 개가 짖고 닭이 울고 아 마을이 있구나를 알았네. 문제는 맨 뒤입니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대걸로 종종 걸음 치더니 깨고 나니 아쉽게도 꿈이지 현실이 아니었네. 역시 지방간을 오래 하다 보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중앙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귀 고향에 대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심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행 갔다 어떡합니까? 일주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벼슬이 해도 지방관으로 있다 보면 서울로 가고 싶은, 서울로 거리가 멀어지면 뭐합니까? 인구로부터 사랑이 멀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어떡합니까? 귀향에 대한, 귀 고향에 대한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행시, 여행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총결한다면 노천 선생님이 남기시는 한수, 유계자소이라는 시는 유언의 시고요. 나머지 다수는 전부 다 기행시입니다. 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천 선생 시가 아마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고 같은 시대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도 찾아본다면 제가 김천문화원 쪽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천 시를 읽으면서 매개 조이 선생이 남긴 문집에 들어있지 않은 시 한 수를 발견했던 것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타가 나온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선. 네, 그거는 이제 수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박수로 감사의 뜻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좀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 정재훈 교수님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계셔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노천 이학동과 사림 그리고 청백리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 영상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사학과에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와 함께한 청백리 이학동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담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학동 선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학동 선생께서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조선 전기의 문신이셨습니다. 태종 연간에 태어나서 성종때까지 활동을 하여서 1416년에서 1493년까지 15세기를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동 선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평백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학동 선생이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한 것에 대해서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록의 사신 이제 논평을 하는데 이학동은 문과 출신으로 겸하여 사회에도 능하였으며 이 대지 목자가 되어서는 평령 개결하였고 은혜로운 정사도 있었다. 가대로서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는데 나이 70을 넘어 전약 시골로 돌아가서 여유롭게 즐기며 여생을 마치기를 이와 같이 한 사람도 세상에 드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 홍조실록, 홍종실록의 그 졸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기록하고 평을 쓰는 것이 바로 졸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약동은 천성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굳세고 확실하여 청렴하다고 일컬어졌다. 여러 차례 의지에 보인되어 훌륭한 공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평가를 본다면 이학동 선생에 대한 그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오랜 관료 생활에 불구하고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백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모험적인 관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문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사 등의 그 무관직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성부 자유, 이조 참판 이런 그 중앙 간직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 이학동 선생의 관료 생활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살인과 함께한 관료 생활을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의 지향을 공유하였습니다. 평맹리로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으로서 그런 평맹리뿐만이 아니고 초기 살인의 존재와 함께 했던 점이 이학동 선생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향소 회복을 건의한다든가 유방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말들을 때문에 나중에 경영서원에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살인의 성장과 이학동 선생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그 조선 전기의 15세기의 시대적인 성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를 설명할 때 원나라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최대의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이 원나라의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중국, 중원에서는 명나라, 한반도에서는 조선이라는 하는 두 개의 나라가 각기 자기 역사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15세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 조선이 부속국이라든가 제후국이라든가 이런 성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원의 보편적인 문명을 각자 여기에서 전개하는 것이 바로 조선의 어떤 성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제국이 만든 그 문명 중에 성리학에 기반한 국가 운영 체계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나라에서 만든 법전인 경세대전이 있습니다. 이 경세대전을 바로 조선에서는 정도전이 조선 경국대를 만들고, 이것을 이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고려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전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례는 조선 초 태종 때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우수한 지도를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지도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여러분 도시와 같이 지도의 왼쪽에 아프리카가 그려진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여기는 유럽이고요, 아프리카, 중국, 조선, 일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약간 세워져 있는데요. 다른 또 지도에는 일본이 이제 원래 모양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시로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신대륙을 제외한 구대륙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세계 지도를 바로 조선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바로 조선이 일찍부터 원내에 이어서 명과 대등한 문명을 만든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명나라도 바로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그 명나라를 만든 거는 여기 애명홍일도라고 있는데요. 조선에서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비교해 본다면 애명홍일도, 명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오히려 좀 이질어진 측면이나 사실을 발현한 측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만들어진 이런 특징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그래서 15세기는 사실은 그 원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기본적인 체계 위에 국격 중심의 체계, 또 육조 직계제 중심의 정치체제, 또 관학 중심의 교육체제, 또 사서 집주평가의지의 과거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체제 교학적 성향 영향 아래에서 불교와도 느슨하게 결합을 유지하고 왕실이 주도하는 회화와 조각, 서예 등이 유행을 하였던 이런 것인데, 전반적으로 조선 초의 모습은 명나라 태조가 추구한 안정된 농민 중심의 강력한 국가와 매우 무탈했습니다. 국가 중심의 체제 교학적인 성리학은 원나라의 경험과 명나라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모든 가치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짐으로써 국가의 공적 가치가 모든 기준에 앞서게 되었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질서를 가졌던 15세기 조선 전개 질서가 점점 붕괴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 국왕을 떠받쳤던 공신 세력이 훈구가 되면서 국왕과 그를 둘러싼 공신 세력이 유력 지배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관력의 지향이 강했던 공신들이 흑화되었고, 이들은 중앙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서 지방민을 불법 동원하여서 가까운 바다 근처에 토지를 개발하는 등 비리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홍보 세력의 현실적인 연원은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에 참여한 전남 공주였습니다. 이것은 곧 조선 전기적 질서가 파탄된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의 공적 영역이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것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종대에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훈구의 행위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살인파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훈구는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사화가 발생하는 거죠. 살인파의 초기에는 그 길제의 제자인 김숙자, 그 아들인 김종직, 그리고 그 제자인 김빙필, 장여창, 김일성 등이 차례로 중앙에 이제 등장하고요. 실제 살인파에서는 김종직이 후진에 대한 교육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민들이 세력화되고 현실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살인파들은 대개 대간이나 홍문관 등 언론기관에 진출하고, 특히 홍문관에 진출하여서 홍구의 비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홍문관은 원래 문안기구였지만 경연을 주관하면서 강력한 언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바로 김종직은 58세 때 성종 20년인 1489년에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아내의 고향인 김천의 배천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처가로 처가를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도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신의 집에 서당인 경룡당을 짓고 학문강론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천이 새로운 학문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학동 선생의 관력을 잠깐 살펴보면, 이학동 선생은 1441년 문중 1년에 증광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약 25살, 6살 이 시기에 이제 증광문과에 급제한 것을 보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찰이라든가 현감을 역임하게 되고, 또 사원부 지평, 구성부사 등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0년 성종 1년에는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여서 많은 일화를 남기게 됩니다. 또 1474년에는 성종 5년 시기에 경상절도, 수군절도자를 하게 되고 성종 8년에는 대사원, 그리고 경주부윤, 그 다음에 경주부윤과 호주참판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 18년에 한성부 좌윤 2조 참판, 그리고 2년 뒤에는 개성부 유수를 하고 성종 22년에 이제 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주 목사 시절에 이제 성종으로부터 글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성종이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이학종 선생의 어떤 활약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종이 내린 글에는 공진하는 모든 물건을 민간에 강요하니 피관이 닥지 않다. 이제부터는 회질이 없는 회장을 올리지 말고 녹자와 장피는 본시 50장으로 정하였으나 이제 40을 감았고 단지 10장만을 그만해 올리고 운주, 앵무배 같은 것은 어느 대로 올리는 것이 옳다. 이제 들으니 새 고을의 수령이 타력, 이건 이제 수령,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는데 비록 하룻밤을 지내더라도 반드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그 거창으로 불피단이 매우 많다니 대저 임금의 거가, 임금의 수레가 이르는 곳도 다만 장막을 설치할 뿐인데 신자로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서 민폐를 제어하도록 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종이 이학종 선생에게 이제 그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시는 이학종 선생이 충분히 이 성종에게 보고를 올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세한 기술을 할 수 있었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간의 고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경연에서도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성종대는 임금에게 학문을 가리키는 경연이 학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국정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경연 정치가 행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이학종 선생은 참여하여서 영상 우도 별제사의 경험을 가지고 선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군은 이제 배를 타는 해군입니다. 그런데요. 선군이 너무 많이 교체가 되고 또 이 왕복하는데 또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군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학종 선생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동거하는 자식과 보복은 다른 역을 정하지 말고 다시 서로 바꾸어 입역하게 하면 수호는 어깨를 펴보실 수 있고 물에 익숙할 때도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하여서 이 선군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을 이제 경연에서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유향소 복소를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향소는 당시에 이제 향초에 세웠던 이런 곳인데 지금 요 중간 아래에 보시면 그러나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향소가 서로 드는 대로 귀찮아요. 가난한 근사한 아전을 업되시키고 시골의 풍속을 유지시킨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향소는 바로 옛날의 서신관이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유향소를 복설을 건의합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건의는 당시에 김종진과 같은 사림들이 요청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학종 선생은 바로 사림들과 함께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이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림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초기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직과 이학종 선생은 바로 같은 공평을 배경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선생의 고향인 김천은 김종직이 보울원을 하였던 선산과 가까이 있었고요. 김종직은 김천에 병령을 짓고 살았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직이 이학동에 보낸 시를 보면은 백관 중에서도 가장 고루 경이 뛰어나다. 공은 시서에서 모든 사람이 참된 우두머리이다. 문무의 재질을 갖추고 덕도한 경했다. 군덕을 보익한 인물을 임금의 덕을 보완해서 더욱 풍부하게 해줄 인물을 구한다면 공론이 그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학동 선생이 외지 지방관직으로 나갈 때는 이를 아쉬워하는 권별의 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이학동 선생의 삶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동 선생은 조선 장기 인물 가운데 전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문무를 경계하였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대체로 문에 좀 치중한 경향이 있지만 문과에 급제에도 불구하고 무관직 또 무관이 하는 그런 지방관직들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또 내외의 직을 고루 했습니다. 특히 지방직, 외직에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백리 정신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청백리 정신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고 시대 정신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흑념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여서 그것을 실천하였고요. 지방행정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학동 선생은 청백리이지만 청백리이면서 동시에 시대 정신을 함께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동 선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영상으로 이렇게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교수님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벽진희씨 평정공파 종준에서 준비해 주신 기념품을 모두 좀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중에서 기념찬양을 혹시 현수막을 조금만 좀 성경장 현수막을 조금 내리냐고 부탁 좀 여기까지 좀 내려오도록. 아니 또 언제 오셨어? 응? 아이고 하는 게 많은데 아마 있을 거지. 어디서 사진 찍느냐고? 저기서 사진 찍느냐고? 뒤로 올라와서 찍어야 돼. 그럼 올라가실까요? 네.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올라가시기가 못한 모양입니다. 올라가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어가자. 네. 그럼 여기가 예. 여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가워.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아이고 이제 무슨 경제는 형님 되시고 저 이용기예요. 그래 이제 그것들은
택배 모습을 전혀 몰라요. 보내든지도. 그러나 이제 내가 그 고향을 그 아줌마가 찾아가서 수의가 왔어. 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 여기가 여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아이고 이제 무슨 문제는 진짜 형님 되시고 저 이영기예요. 그래 이제 그때는 그 택배 모습을 전혀 몰라요. 보내든지도. 그러나 이제 내가 그 고향을 그 아줌마가 찾아가서 수의가 왔어. 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